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9에 두 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3년 전에 10살 차이가 나는 남자와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하면 다들 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경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남편이 돈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꼭 그것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니까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따돌림도 많이 당했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부끄러움도 많고 내성적이기까지 한 제 성격 탓이 컸을 거예요. 마음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싶은데 남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 전까지 다가가지도 못하고 같이 놀자는 말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늘 혼자였고 외로운 마음은 들킬까봐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녔는데 그게 남들이 보기에 도도하고 잘난 척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나이가 들면 이런 성격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했지만 몇 번의 사건 때문인지 오히려 어릴 때보다 더 내성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 왜 저 같은 성격인 사람이 큰 용기까지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느냐? 그건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예쁜 척 하지 마였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한테 엄마가 굳이 이런 말을 했던 건 저희 엄마가 새엄마여서도 아니고 저를 미워해서 그랬던 건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엄마는 제가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로 인해 혹시라도 제가 건방지게 자라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랬던 거죠. 제가 돌도 되기 전부터 저를 본 사람들은 다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예쁘냐고 인형 같다는 말을 많이들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는 제 신발에 흙이 묻을 새도 없이 늘 저를 안고 사실 정도로 저를 무척 예뻐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어릴 때 늘 안아달라고 엄마를 힘들게 하곤 했었나 봐요. 어디를 가나 예쁘다는 말을 듣고 살다 보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줄 알고 상대가 예쁘다는 말을 안 해주면 심통을 부리기도 했다더군요. 그런 딸이 걱정됐던 엄마는 제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경고하셨던 거예요. 엄마의 이런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자라는 동안 엄마가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와는 조금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게 단짝 친구가 생겼는데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직 스스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1년간 학교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사회성도 익히고 우리 문화도 경험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들이 짝을 지어준 아이들과 어울리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아이들과 직접 친구를 사귀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난 친구와 저는 좋아하는 애니메이션도 같고 좋아하는 색상도 같고 무엇보다 같이 있으면 신나고 좋았어요. 거기다 친구가 저랑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면서 마치 영혼의 단짝인 것처럼 늘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저랑 같은 유치원을 나오고 같은 학교에 같은 학원까지 다니는 남자애가 자기 생일 파티에 저를 초대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 친구는 초대를 안 한 게 문제였죠. 저는 그 남자애가 저랑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나를 초대한 걸 거라고 말했지만 친구는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즈음부터 친구와 저와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늘 같이 집에 가고 학원에 갈 때도 같이 만나서 가곤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아닌 다른 친구랑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왜 나만 빼고 다른 친구랑 같이 다니냐고 물었더니 수진이 너도 나만 빼고 진우 생일 파티에 갔잖아. 그건 진우 생일 파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였잖아. 그리고 내가 혜지 너한테 물었을 때 가도 된다고 했으면서. 그런다고 혼자 가면 어떡해? 내가 진우 좋아하는 거 알면서. 난 몰랐어. 네가 나한테 말해준 적 없었잖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야. 그땐 오해를 풀면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도 그럴 거라고 말해주었거든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친구는 이후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소극적인 성격 탓에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제 성격을 이용해 제 뒤에서 저와 반 아이들 사이를 이간질을 하고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그 바람에 같은 반 아이들은 다들 저와 말도 하려 들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완전히 왕따가 되어버린 거였죠. 제가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아이한테 생일 초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렇게 시작된 왕따는 학년이 올라가고 친구와 반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했어요. 믿었던 친구한테 상처를 받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자 안 그래도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던 제 성격은 더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다 중학교를 그 친구와 다른 학교에 배정받으면서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있던 탓에 친구를 사귀는 건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러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다시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내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던 초등학생 때 당했던 왕따 얘기를 친구한테 했는데 그 일로 또다시 배신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날은 친구가 청소당번이라서 제가 운동장 스탠드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실로 가봤더니 글쎄 같은 청소조 아이들한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뭐예요. 니들도 알지? 수진이 초등학생 때부터 왕따였던 거. 불쌍해서 같이 놀아주긴 하는데 가만 보면 왕따 당하는 애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그래? 난 걔랑 말을 해본 적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애는 괜찮은 것 같던데. 얼굴도 예쁘고. 야, 걔가 뭐가 예쁘냐? 걔 그거 다 고친 얼굴이잖아. 진짜? 전혀 티 안 나던데? 걔네 아빠가 성형외과 원장이잖아. 걔 쌍꺼풀 수술한 거야. 원판 사진 보면 완전 토 나온다니까? 대박. 2학년 선배 중에 수진이 좋아하는 오빠들 꽤 있다던데? 그 사진 퍼지면 난리 나겠다. 너 혹시 그 사진 가지고 있어? 있으면 좀 보여주라. 야, 너라면 수술 전 사진 남한테 보여주겠냐? 나도 걔네 집에 놀러 갔다가 몰래 딱 한 번 봤을 뿐이야. 친구는 제가 하지도 않은 수술 얘기를 지어내며 제 흉을 보기 시작했고 반 아이들은 그 말에 흥미를 보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성형외과 원장인 건 사실이지만 저는 정말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한다고 했어도 저희 아빠가 안 해주셨을 거예요. 저희 아빠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예쁜 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딸한테 수술을 권하다니 말도 안 되죠. 도대체 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일을 2번 당하고 보니 이미 내성이 생겨서 그런가 이번엔 화가 나긴 했어도 마음의 상처는 전보다 덜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저는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 아예 마음을 닫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친구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로 들어가 애들 앞에서 말을 했어요. 김자영,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그 말 증명할 수 있어? 내가 어디를 고쳤는데? 눈? 아니면 코? 눈이 있으면 와서 봐. 수술했으면 수술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내 눈엔 그런 거 없잖아. 코도 이렇게 손으로 뭉개도 멀쩡하고. 그런데도 수술을 했다고? 말해봐. 내가 정말 수술한 거니? 김자영, 말해보라고. 아니, 난 그냥 너희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니까.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면 그 딸들은 다들 성형수술하니?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내가 초등학생 때 왕따 당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난 어디까지나 피해자였다고.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니? 한 번만 더 있지도 않은 얘기 소문내고 다니면 나 너 고소할 거야. 그러니까 입 조심하고 다니라고. 더는 친구고 뭐고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았던 분노를 그대로 폭발해버렸죠. 그랬더니 다음 날로 학교에 소문이 퍼지더라고요. 제 성격이 장난 아니라고요. 더러운 성격 탓에 친구가 없는 거라나 뭐라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속에 가시를 세우고 살게 된 거는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항공운행학과를 나와 승무원 생활을 할 때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2번이나 친구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이었는지 혼자 있는 게 외롭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선 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헐뜯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친구라는 이름으로 옆에 두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마음 편히 지내는 게 낫겠다 싶었으니까요. 승무원 생활은 몸은 고단했어도 해외 곳곳을 가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스케줄상 길게 여행을 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 낯선 도시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거든요. 내일을 즐기고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연애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지 사람을 만날 시간까지 없는 건 아니었어요. 비행 중이나 비행을 마친 뒤 의외로 남자 승객들로부터 여러 번 대시를 받곤 했거든요. 그 밖에도 동료나 선후배들이 소개팅 주선을 하기도 했어요. 물론 매번 거절을 해왔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도움을 받을 일이 있는 선배의 주선이었거든요. 내 친구 동생인데 대학도 좋은데 나왔고 세무사니까 직업도 훌륭한데 연애를 안 하겠다는 거야. 인물이라도 빠지면 말도 안 해. 그 잘난 애가 왜 아직까지 연애도 안 하고 사는 건지 원. 내 친구랑 친구 어머니가 한 걱정이라니까. 아무리 여자에 관심 없는 녀석이라지만 수진 씨라면 녀석도 마음이 흔들릴 거야. 모든 주선자들이 다들 그러겠지만 선배 역시 자신이 소개하는 남자에 대해 인물, 학벌, 직업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어요. 이런 경우 정작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만요. 그래서 큰 기대는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그런데 웬걸? 정말 선배가 했던 말 그대로더라고요. 딱 한 가지만 빼고요. 그건 바로 인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상대 앞에서 어찌나 무례하게 굴던지. 제가 남자 못 만나서 안달이 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아닌데 마치 자신이 하회와 같이 큰 아량을 베풀어 한번 만나준다는 식으로 나오지 뭐예요. 승무원 월급이 뭐 얼마 되나? 애들 껌값이지. 아, 나 그쪽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월급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 같은 전문직들이 월급이 센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쪽도 소개팅에 나온 거 맞잖아요. 학벌 좋고 직업 확실하고 돈도 잘 버는 남자 만나려고. 거기다 나 정도면 외모도 어디서 안 빠지는 수준이니 여자 입장에선 완전 땡 잡는 거지. 물론 내가 만나준다는 전제하에 말이지만.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상대해온 저였지만 이 남자 정도면 그 중에서 상급에 속할 정도로 개차반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상 승객을 대할 때 나오는 가짜 미소를 짓게 되더군요. 일종의 방어 전술처럼요. 그랬더니 그걸 또 곡해했는지 그러네요. 그쪽은 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솔직히 나는 아직 30% 정도? 그 정도밖에는 마음이 안 열리네요. 내가 좀 허들이 높은 사람이라서. 솔직히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그래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승무원 생활 해봤자 우리 회사 고졸 여직원 월급 수준인데 억대 연봉 남자 만나 팔자 고치면 인생 승리 아닌가? 친구들 앞에서도 어깨에 힘줄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봐요. 아양을 떨든 유혹을 해보든 혹시 아나? 가상에서 점수 좀 올려줄지. 듣자 하니 정말 끝도 없이 까부러대는데
이 정도면 선배 얼굴 봐서 참을 만큼 참아준 것 같아서 일어나기 전에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꼴값은 하여간에 어줍잖은 것들이 꼭 저런다니까?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러자 제 소개팅 상대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혹시 자기한테 한 소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유있게 미소를 지으면서 확인 사살을 하더군요. 그래도 귓구멍은 뚫린 모양이네. 소개팅? 아니면 선? 그게 뭐가 됐든 예의 좀 지키지 그래. 젊은 친구가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다 와서 그렇게 인성이 개차반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자리에서까지 갑질을 하는 건 너무 찌질하잖아.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한마디 하자면 여자분이 그쪽한테는 너무 과분한 사람인 것 같아. 당장이라도 테이블 뒤엎고 내가 데리고 나가고 싶을 정도로. 그 말에 소개팅 남자는 개거품을 물고 욕설을 퍼부었고 그 바람에 직원에 의해 쫓겨나고 말았어요. 소개팅 남자는 나갔지만 여전히 사람들 시선이 제게 향하고 있어서 저도 서둘러 가방을 챙겨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건의 주범인 남자가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엉망이 돼서. 괜찮아요. 그쪽이 아니었다면 제가 테이블을 뒤집고 나갔을 테니까요. 그래도 고맙다는 말은 못하겠네요. 덕분에 저도 창피를 당한 셈이니까요. 그럼 사과의 의미로 제가 식사 대접을 해도 될까요? 이 호텔 일식당이 꽤 괜찮거든요. 그날은 정말 제가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지만 난생 처음 보는 남자 때문에 소개팅을 망쳐놓고도 그 남자랑 같이 저녁까지 먹고 말았어요. 딱 봐도 저희 집 막내 삼촌 또래로 보이는 남자는 행동 하나하나가 여유롭고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제 또래 남자들한테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대화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리드해 나가는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어요. 어릴 때 친구 문제로 힘들었던 탓에 사람에 대해 일단 철벽부터 치고 보는 저조차도 경계심을 무너뜨릴 정도로 편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사건 이후에도 저는 이 남자와 연락을 이어가게 되었어요. 소개팅 남자는 기억도 안 날 정도였거든요. 다음날 소개팅을 주선한 선배는 소개팅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있는 대로 다 얘기해줬더니 너무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평소 잘난 척을 좀 하기는 하는데 자기 누나 친구라 편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며 평소에도 그런 줄 알았다면 소개팅 주선은 안 했을 거라고 엄청 미안해했어요. 사실 저로서는 소개팅 남자 덕분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게 됐으니 오히려 고마울 정도인데 말이에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랑 하게 된다고 하더니 저 역시 그랬어요. 예상치 못한 일로 만나게 된 우리는 1년 가까이 연애를 이어가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나이 차이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반대하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나이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시더라고요. 워낙 사람이 듬직하고 포용력이 있는 데다 사람에 대해 마음의 상처가 깊었던 저한테는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사실 저도 그런 점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했지만요. 걱정했던 나이 차이는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그렇다고 결혼까지 순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가 일을 하는 걸 반대하셨거든요. 아니, 우리 아들이 벌이가 남들만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널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나가서 일을 하겠다는 거니? 나도 해외에 자주 나가봐서 하는데 승무원 일이 좀 힘든 일이니? 이 사람 저 사람 비위 맞춰줘야지. 비행 내내 서서 일해야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잖아. 그래도요 어머님, 힘든 만큼 보람도 있는 일이에요. 아직은 나이도 있고 조금 더 일하고 싶어요. 아, 나는 말이다. 밖에서 일하는 내 아들을 챙겨줄 며느리를 원했어. 네가 직업이 승무원이다 보니 나이가 어려도 남편 챙기는 일은 어련히 잘하겠나 싶어서 허락한 결혼인데 계속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솔직히 좀 곤란하구나.
이 결혼을 시켜야 되나 싶어서. 대부분의 한국 시어머니들이 그렇겠지만 아들의 아내가 아닌 아들을 키워줄 자신의 분신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도 생기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많은 걸 거예요. 제일 문제는 상견례 자리에까지도 양가 부모님들 간의 설전이 이어졌고 결국 제 남편의 중재 덕에 좋은 쪽으로 결정이 났어요.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 일하는 걸로 말이죠. 어차피 임신을 하면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 테니 저로서는 제가 바라는 대로였어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은 제가 알던 것보다 재력이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결혼식장도 그렇고 우리가 살 신혼집도 그렇고 누가 봐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거든요. 유명 연예인들과 재벌 자녀들이 주로 식을 올리는 유명 호텔 결혼식장과 연예인들과 유명 인사들이 이웃인 고급 빌라는 모두 남편이 준비했어요. 결혼식장을 찾은 남편 쪽 하객들 중에는 TV에서 익히 봐왔던 연예인과 유명 인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축가 역시 유명 가수가 불러주어서 제 결혼식에 참석했던 동료들이 다들 놀랄 정도였어요. 덕분에 그날 이후 직장 동료들은 저를 마치 백마탄 왕자를 만난 신데렐라 보듯 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이렇게 화려한 결혼 생활이 이어질수록 뭔가 찜찜하고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분야 사업을 하는지는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대답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게 뭐랄까 실체가 없어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남편 말로는 원래 자신이 하는 사업이 그런 거라고 하긴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나중에서야 그 업종이 원래 실체가 없는 업종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이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하나 아쉬울 것 없이 풍요롭고 화려한 결혼 생활로 보였겠지만 저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반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시어머니는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냐고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도 가시고 난임 클리닉에도 예약을 권하셨지만 무사히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할 말이 있으시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날은 제가 비행이 없는 날이어서 그러시라고 했어요. 예상하길 어머님이 또다시 아이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도 알지? 나랑 요가 같이 하던 청담동 오 여사. 요즘 뜸하다 했더니 글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 뭐니. 우리 나이가 되면 밤사이 안녕이란 말이 남의 일 같지 않다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내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짜잘하게 남은 거 정리 좀 하려고 그런다.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알지? 부동산에 알아보니 그게 요즘 한 30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 그거 너 주마. 유산 상속보다는 증여하는 게 세금이 훨씬 덜 나가니까 너한테도 그게 좋을 것 같다만 네 생각은 어떠니? 네? 그이가 아니고 저한테 주신다고요? 그래. 며느리도 자식인데 그 정도 못 주겠니? 당장은 아니어도 자식들나 우리 집안 대일 사람한테. 증여세는 몇 달 안에 내면 될 거다. 생각지도 못한 증여 소식에 자다가 로또라도 당첨된 기분이었어요. 평소 아이 문제도 그렇고 어머님이 저를 그리 탐탁치 않아 하시는 것 같았는데 30억짜리 건물을 주신다니 괜히 죄송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뇌물을 주나 싶었어요. 사람 마음이 돈 앞에서 이렇게 간사하게 달라지니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한테 증여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참 기왕 줄 거면 큰 걸로 주지 30억짜리가 뭐야. 죽을 때 돈 싸들고 갈 것도 아닌데.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난 어머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를 지경인데.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한테 건물을 증여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되겠어요? 몰랐는데 우리 어머님 정말 통 크신 분이네요. 국간에서 인심난다고 30억짜리 건물 증여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유해져서 어머님에 대해 좋은 말만 나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제게 건물 증여를 하신 이유를 몰랐으니 그럴 수밖에요. 친정 부모님께도 건물 증여 소식을 전해드리자 두 분 다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당신 아들도 있는데 며느리한테 증여를 해주셨으니 당연한 거였죠. 그리고 증여 얘기가 나온 지 한 달쯤 됐을까요? 비행을 마치고 집에 막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변호사 입회하에 증여를 완료해야 되니까 집으로 오라고요. 그 말에 피곤했던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시 뒤 걸려온 엄마 전화에 순식간에 제 인생은 시궁창에 처박히고 말았어요. 엄마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흥분하셔서는 다짜고짜 당장 짐 싸서 친정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좀 말해. 너 사기 결혼 당했어, 이거사. 아, 세상에. 김서방, 아니 그 개놈의 새끼가 널 속인 거라고. 네 시어머니라는 그 여자, 김서방 죽은 전부인 엄마란다. 네 남편 장모라고. 세상에 어쩜 이렇게 사람을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니? 어떻게 내 딸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고. 수진아, 길게 얘기할 시간 없다. 당장 집으로 와. 그 집에서 어서 나오라고.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엄마의 말에 정신이 멍해졌어요. 남편의 전부인은 뭐고 시어머니가 내 남편 장모라는 건 또 무슨 소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하지만 우리 엄마가 실없이 전화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실 분은 아니었기에 엄마 말대로 대충 짐을 싸서 친정으로 향했어요. 제가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엄마가 현관까지 달려나오셔서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집에는 연락을 받고 오셨는지 아빠도 와 계셨어요. 그렇게 엄마한테 자세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가 오늘 백화점에 갔다가 땡땡 대학병원 박 과장님 부인을 만났지 않겠니? 너도 알지? 아빠랑 대학 동기인 박 과장님. 너 결혼식 때 하필 안식년이라서 미국에 계시느라 못 오셨다고 잠깐 차라도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저 안부 인사나 하려나 보다 생각했지. 엄마는 박 과장님 부인의 얘기를 듣고 사색이 되고 말았어요. 박 과장님이 김서방 전처 주치의였다는 거야. 네 시어머니, 아니 김서방 장모네 집안이랑 박 과장님이 잘 아는 사이여서 그 집 사정을 훤히 꿰고 있더라고. 김서방 전처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보디가드 겸 비서로 사람을 들였는데 그게 김서방이라더구나. 아픈 딸을 옆에서 10년이나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게 기특해서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 하나뿐인 네 남편을 사위로 들였다는 거야. 한마디로 보디가드와 주인집 딸이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였어요. 남의 집 얘기라면 애틋하고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상이 제 남편이다 보니 듣는 내내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 러브스토리의 결말은 의외로 비극이었어요. 결혼하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남편의 전처는 세상을 떠났거든요. 혼인신고도 안 된 상태로요. 제가 남편과 결혼할 당시 호적이 깨끗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족도 없이 아픈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남편의 장모는 얼마 살아보지도 못하고 아내와 사별한 사위가 불쌍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10년 넘게 자기 딸을 보살펴준 게 고마워 그랬는지 제 남편을 아들처럼 품어주셨던 거예요. 돈 많은 장모를 등에 업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특유의 배짱과 수완으로 사업을 키워나갔지만 사실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어요. 유명 연예인들과 TV에 얼굴을 자주 비추는 유명인들을 앞세워 했던 사업은 겉으로 보여지는 건 화려했지만
실속은 없는 깡통회사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많던 재산을 사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투자해오던 장모는 가진 재산 다 털어먹힐 때까지도 사위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다 더는 어떻게 정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빚과 엄청난 세금에 몰리자 장모와 사위는 먹잇감 물색에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걸린 게 바로 저였던 거죠. 강남에서 꽤 이름 있는 성형외과 원장 무남 동료인 저는 두 사람의 구미에 딱 맞는 조건이었어요. 네가 안사돈한테 건물 증여 받게 됐다는 얘기 듣고 얼마 안 돼서 안사돈이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 건물 증여해주는 대신 자기한테 현금 3억을 달라고. 당장 정리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부동산 처분해서 정리하려고 했더니 시간도 들고 세금이다 뭐다 돈 나갈 일만 느는 것 같아서 차라리 너한테 건물 증여해주기로 한 거라나? 30억짜리 건물 주면서 현금 3억 달라는데 그거 못 주겠니? 그래서 네 아빠랑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도 알잖니? 네 아빠가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 마트에서 500원짜리 껌을 한 통 사도 영수증 달라고 하는 양반 아니니? 안사돈은 바로 3억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네 아빠가 너한테 건물 증여하는 거 서류 정리될 때까지는 안 된다고 미룬 거야. 그땐 내가 네 아빠한테 사람이 왜 그렇게 쪼잔하냐고 난리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아빠 아니었으면 피 같은 3억 홀라당 날릴 뻔했지 않겠니? 그런데 오늘 박 과장님 부인 만나서 얘기 듣고 혹시나 해서 알아봤더니 세상에 말이 30억대 건물이지 완전 속빈 깡통이더라고. 근저당에 불법 건축으로 벌금이 어마어마한 데다 세입자들이랑 법정 소송까지 걸려있는 거야. 거기다 증여세까지 내고 나면 오히려 마이너스더라니까. 이것들이 가지고 있어봐야 돈만 나가는 애물단지를 너한테 폭탄 넘기듯이 떠넘기려고 했던 거라고. 그래놓고 우리한테 가진 생색 다 내가며 돈까지 뜯으려 들다니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그뿐이니 멀쩡한 사업가인 줄 알았던 김서방이 불법 선물업체를 운영해온 사기꾼이라니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냐고. 내 딸 인생 불쌍해서 어떡해. 결국 엄마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셨고 아빠는 낮은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한마디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도 그렇고 제게 준다던 건물도 그렇고 남편의 직업까지 뭐 하나 상식적이고 온전한 게 없었어요. 제 결혼은 완전히 사기 그 자체였던 거예요. 이제 더는 사람한테 상처 입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 사려가며 살았는데 이런 막강 빌런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아프다거나 내 인생이 무너졌다는 비관적인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시원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길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원인 모를 찜찜함이 시원하게 풀린 기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친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 마음고생했던 제 걱정을 하셨지만 오히려 그 순간 가장 멀쩡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부모님이 아닌 바로 저였어요. 아마도 그간 제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성이 생겨서 그랬던가 봐요.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몇 번이나 전화를 하셨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왜 안 오냐며 몇 번이나 닭달 문자를 보내시더군요. 급기야 남편까지 전화와 문자를 해대는데 이것들이 아주 똥줄이 탄 모양이다 싶었어요. 장모와 사위가 제게 줄기차게 전화를 하는 사이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남편과 시어머니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죠. 제 상담을 맡아주었던 변호사는 제 상황을 듣고는 헛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수진 씨 얘기를 듣다 보니 이혼한 전처랑 가족들이 생각나서요. 사실 저도 이수진 씨랑 비슷한 사기 결혼을 당했거든요. 제가 이혼 전문으로 분야를 바꾼 것도 그 때문이고요.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혼인무효 소송과 더불어 피해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소장을 받자마자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나 이렇게 당신이랑 헤어지는 건 정말 억울하단 말이야. 결혼 사실을 숨긴 건 정말 미안해. 그치만 나 그 사람이랑 식만 올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심지어 첫날 밤에도 아무 일 없이 잠만 잤다고. 꼴랑 한 달 살았는데 그게 무슨 부부야. 그나마도 열흘 가까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간 사람이라고. 당신도 봤잖아. 나 호적도 깨끗한 거. 난 말이지 몸도 마음도 어느 것 하나 더럽혀진 게 없는 사람이라고. 남편은 자신은 무고하다며 모든 건 자기 장모가 벌인 짓이라고 발뺌을 했어요. 제게 건물을 증여해주고 돈을 뜯으려고 했다는 사실도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더욱 이놈은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정말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위기가 닥치자마자 그동안 자기를 먹이고 입혀준 주인 다리를 물고 혼자 도망칠 생각을 하냐? 그 집 재산 누가 해먹은 건지 내가 모를까봐 그래? 당신이 그렇게 한 거잖아. 애초에 날 사냥감으로 잡은 것도 당신이 그 집 재산 날려서 그렇다는 거 다 아는데 구질구질하게 변명할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구차해? 그리고 한 달 살았으면 결혼 아닌 거니?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오늘부터 부부로 살겠다. 혼인 서약까지 다 했으면서 잠깐 살았으니까 결혼 안 했다고 우기는 거냐고. 호적에 흔적 안 남으면 당신이 했던 일이 안 한 일이 되는 거냐고. 당신을 믿고 결혼까지 해준 전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런 인간을 사위랍시고 그 많은 재산 쏟아부어가며 사업 밀어준 장모한테 죄송하지도 않냐고. 넌 말이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아주 천벌받을 놈이라고. 당신처럼 인간 같지 않은 거랑은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가서 조용히 반성이나 하라고. 그렇게 저는 8개월 만에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돌싱이 되었어요.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미혼 상태로 돌아온 거였지만 그렇다고 제가 결혼한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는 돌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변호사를 만난 덕에 소송도 잘 끝났고 위자료도 꽤 많이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제 소송을 담당해 주었던 변호사와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 이혼한 지 2년 뒤 재혼이자 서류상의 첫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에는 17주차 아이가 있고요. 두 번째 남편은 저와 비슷한 이혼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사귀기 전부터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던 건 둘 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탓에 아무래도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똥차가고 벤치 온다고. 사실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겠지만 현재 제 상황을 보면 그 말처럼 적절한 표현도 없을 것 같네요. 한 번의 실패 끝에 올라탄 벤치를 타고 앞으로 펼쳐진 인생의 굴곡을 무사히 넘겨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꽃길 걸으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사연을 들어보며 참 인생 사는 것 다 똑같구나 느끼며 위로를 얻는 30대 처자예요. 저 역시 결혼의 기로에서 돌아서 본 경험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해보는 저로서 참 긴장이 많이 되네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단짝 친구였어요. 늘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었던 친구였죠.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할 때 저 역시 친구에게 위로가 돼주고자 노력했네요. 유연이가 이렇게 우리 민지 위로해주니 아줌마가 너무 고맙다 진짜.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민지 단짝 친구인데 위로가 되어줘야죠. 애가 워낙 아빠를 잘 따랐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 텐데 학교에서도 그렇고 학교 끝나고도 유연이가 옆에 있어줘서 민지가 그나마 많이 웃는 것 같아. 고마워. 우리 유연이 언제나 힘이 된다. 에이, 단짝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아주머니도 힘드시죠? 가끔 아주머니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던데 힘들면 제 옆에서 우셔도 돼요. 아유, 우리 유연이 다 컸네. 고마워. 우리 민지 그 깍쟁이가 어디 친구가 있니? 유연이 너 아니었으면 지금 만나는 친구들도 없었을 거야. 이렇게 힘들 때인데 참 고마워 정말. 고맙다는 말 그만하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 쑥스럽네요. 고마워서 고맙다고 하지. 아 맞다. 부모님은 잘 계시지? 민지도 아빠한테 대들고 했던 거 후회하더라. 유연이 너도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해. 네, 명심할게요. 진짜 유연이는 너무 똑부러지고 참해서 아줌마가 정말 좋아하는 거 알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바쁜 엄마 아빠 대신에 저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주시는데 오히려 제가 감사하죠. 지금처럼 우리 민지랑 잘 지내야 한다? 알겠지? 아줌마가 너만 믿을게. 친구의 성격이 조금은 까칠해서 늘 걱정이 많은 친구 어머니였어요.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친구가 더욱 힘들어하자 오히려 저에게 더 잘해주시면서 친구를 위로해주기를 바라셨죠.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친구가 그만 슬퍼하길 바랬어요. 유연아, 나 이제 아빠가 없는데 어떡하지? 정말 속상하다. 그래도 민지야, 넌 오빠가 있잖아. 난 외동이라 그런지 외롭고 그런데 넌 오빠가 있으니까 완전히는 아니어도 아빠의 빈자리를 오빠가 조금은 채워주지 않을까? 그만 슬퍼해. 나도 슬프다. 그런가? 그래, 이제 그만 슬퍼해야지. 그래도 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제가 이렇게까지 친구를 생각했던 건 제가 초등학교 시절 모든 친구들과 멀어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유일하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줬던 친구가 바로 민지라는 친구였기 때문이었죠. 네가 그랬듯 앞으로 나도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고마워 유연아. 우리 꼭 이우정 영원하자. 섭섭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고 너랑 나랑 단짝 친구인 건 절대 변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어린 시절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고 당연히 투닥거린 적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친구에게는 친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동네에서 유명한 오빠였죠. 야, 우리 오빠 학교에서 인기 많은 거 몰라? 너도 좋아하는 거야? 비밀이야. 이거 너희 오빠 전해줘. 야, 우리 오빠 인기 많아. 그래도 넌 특별히 내 친구니까 전해줄게. 고맙다. 민수 오빠 진짜 멋있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오빠가 뭐가 멋있다는 건지. 그래도 내 친구니까 특별히 오빠가 답장은 써줄 거야. 단짝 친구의 오빠를 짝사랑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모범생의 훈훈하기로 소문이 난 친구 오빠였기 때문에 인기가 늘 많았어요. 저도 팬클럽의 일원 중 한 명이었지만 그래도 참 좋았네요. 고등학교가 멀어지니까 아쉽네. 중학교까지는 무조건 같이 다녀서 좋았는데. 그러게. 그래도 주말이면 종종 만나는 거야. 알겠지? 당연하지. 너 공부한다고 못 나오거나 그러는 거 아니지? 절대 안 그래. 공부 열심히 하자 각자. 그렇게 저희는 성장했고 저는 회계사가 되었어요. 제가 공부에 힘들어할 때도 늘 제 옆엔 단짝 친구 민지가 함께했고 가족보다도 늘 옆에 있었죠. 뭐? 소개팅? 민수 오빠를 무슨 소개팅을 받아. 다 아는 사이에. 그래도 오며 가며 많이 봤어도 진짜 둘이 밥 먹은 적은 없잖아. 에이, 그래도 좀 불편한데. 그리고 너랑 이렇게 내가 가까운 사이인데 갑자기 민수 오빠를? 불편하다. 너 예전에 우리 오빠 좋다고 했던 거 생각 안 나? 엄청 좋아했잖아.
너는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 그냥 이렇게 너랑 너무 친하니까 가족이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오빠 진짜 한번 만나봐. 솔직히 우리 오빠라서가 아니라 인물 좋잖니. 그래도 잘 안 되기라도 하면 절대 그럴 일 없어. 오빠가 가끔 네 안부를 묻는다니까? 민수 오빠가 내 안부를 묻는다는 말이지? 그래. 그렇게 임을 보는 우리 오빠가 네 안부를 왜 묻겠어? 궁금하고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너도 예전에 우리 오빠한테 러브레터 쓴 적도 있고 하니까 내가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한번 만나볼게. 대신 진짜 우리 우정 금각이 없기다. 왜냐면 오빠가 나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잖아. 절대 그럴 일은 없어. 그렇게 절친한 친구의 오빠를 소개받았고 자주 오며 가며 봤지만 이렇게 둘이 만나니 신기하더라고요. 민지랑 자주 어울려 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밖에서 둘이 보니까 이상하다, 그치? 요즘 네가 많이 생각나더라고. 뭐하고 지내는지도 그렇고 내가 민지한테 네 얘기 많이 했어. 진짜요? 저도 민지 통에 들었는데 오빠랑 그래도 이렇게 밥 먹으니 좋네요. 저희 어렸을 땐 그래도 자주 셋이 밥도 먹고 그랬었는데. 아, 그때 네가 나 좋아할 때 말하는 거구나? 네? 에이,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세요. 다 추억이죠. 옛날 얘기도 하며 밥을 먹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드디어 연인이 되었어요. 친구의 오빠였지만 오히려 친구의 오빠이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생긴 것 같아 좋았죠. 역시 둘이 잘 어울릴 줄 알았다니까. 엄마는 벌써 결혼 얘기해. 벌써? 하긴 어머님이 나 진짜 엄청 예뻐하셨지. 그래도 결혼은 이르지. 너도 알잖아. 나 늦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너처럼 능력되는 여자가 뭘 고민해? 하면 하는 거지. 오빠도 은근 너랑 결혼 얘기 던지던데? 아, 그래? 지금 오빠야 너무 좋지. 근데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들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준비할 게 많잖아. 다는 아니더라도 천천히 계획하고 싶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내며 일하고 하는 것도 좋은데 결혼하면 일에 집중이 깨지잖아. 아, 하긴 넌 전문직이니 그렇겠다. 아,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야. 가끔 너 보면 좀 전문적인 거 티내는데 뭐 있는 거 알아? 사람 좀 구차해지게. 아니야. 그런 뜻 아닌 거 알면서. 알아. 그냥 내가 지금 고졸 경리나 하고 있으니까 너한테 자격지심이 들었나 봐. 미안해. 너랑 나랑 어떤 친구인데? 야, 내가 미안. 그런 뜻 아니었는데. 오랜 친구였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 바뀐 것들이 많았어요. 전 그래도 좋아하는 친구인 건 분명했지만 말이에요. 원래 걔가 성격이 까탈스럽잖아. 네가 이해해. 아무래도 네가 너무 잘 되니까 가끔 부럽고 그런가 봐. 그런가? 오빠는 뭐 들은 거 없어? 민지가 서운해할 때마다 조금 속상하네. 절대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말이야. 그런 신경은 덜 쓰고 우리 결혼을 좀 얘기해보는 게 어때? 안 그래도 민지도 그런 얘기 하던데 나는 일을 더 하고 싶어. 사실 일이 재미있기도 하고 일에 집중하다 보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서로 섭섭해질 텐데 조금만 더 일하고 결혼하면 어떨까? 넌 내가 그 정도로 좋지 않나 보구나. 아니, 내가 오빠를 왜 안 좋아해? 오빠를 좋아하니까 지금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지. 다만 결혼이랑 연애는 다른 영역이니 조금 더 신중히 결정하자는 거야. 오빠는 무슨 말을 그리 섭하게 해. 어려서부터 본 사이이기도 하고 우리가 뭘 더 알아갈 필요가 있나 싶어. 엄마도 요 근래 몸이 많이 편찮아지시기도 해서 빨리 결혼해서 안정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 아, 엄마가 티내지 말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파킨슨병 생기시고 요즘엔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모양이야. 민지가 전혀 얘기 안 해서 몰랐어. 엄마가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 꾸려서 보여드리면 더 나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물론 전제는 네가 다 좋아서 그런 거지만. 그렇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어렸을 때 정말 가깝게 지내던 아주머니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당장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이왕에 결혼을 할 거라면 이 남자와 하는 것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전 그렇게 결혼을 결정했어요. 사실 친구와도 가족이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쉬운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앞으로는 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앞으로 제 인생에서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역시 네가 우리 오빠랑 결혼할 줄 알았다니까. 우리 인연이 진짜 이렇게 되려고 그랬나 봐. 안 그래? 그러게. 나도 마음을 정하니까 편한 거 있지. 앞으로 잘 부탁해 아가씨. 아가씨라고 하니까 진짜 실감난다. 너 친구라도 혼수는 제대로 해와야 한다? 알겠어. 근데 오빠가 근무하는 병원이랑 내 회사랑 거리가 멀어서 중간 지역으로 신혼집을 경해야 할 것 같네. 무슨 그런 걸 생각해. 그냥 너 편한 대로 해. 아마 오빠도 괜찮다고 할걸? 알잖아. 오빠 묻어난 거. 그래도 출퇴근 불편할 텐데 우리가 알아서 정해볼게. 아, 근데 내가 네 시누이 되는 건데 뭐 없냐? 너랑 오빠랑 만나게 해준 장본인인데 너 이대로 넘어가기만 해. 알겠어. 뭐 받은 거 있어? 나 선물은 됐고 네 동기 있잖아. 회계사 동기.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애 말이야. 아, 동훈이? 응. 그 사람 좀 소개시켜 줄 수 있을까? 혹시 동훈이가 마음에 들어? 근데 동훈이는 소개팅 이런 거 딱 질색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소개를 시켜주지?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만 만들어줘. 아, 근데 동훈이네 얘기 들어보면 부모님도 엄청 엄격하시고 그렇대. 그게 무슨 뜻이야? 혹시라도 동훈이 부모님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생길까봐 그렇지. 너 지금 그게 나랑 동훈 씨랑 급이 안 맞는다는 거야? 어? 그게 아니라 동훈 씨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라 네가 속상한 일 생길까봐 걱정하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급이 어딨어. 네가 어떻다고. 넌 꼭 그러더라. 어려서부터 은근 기분 나쁘게 얘기하고 그리고 너 우리 오빠가 의사인데 나한테 고맙지도 않아? 민지야, 내 말은 그게 아닌 거 알잖아. 됐어. 너 나 은근히 경리라고 무시하는 것 같아. 동훈 씨 소개시켜주기 싫으면 말아. 지도 회계사라 같은 급 여자만 보여주고 싶나 보지? 너 진짜 그렇게 안 봤어. 민지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내가 자리 마련해볼게. 화 풀어. 진짜지? 잘 얘기해. 뭐 의사 오빠도 있고 집도 괜찮게 산다고. 알겠지? 나는 그냥 뭐 소소하게 회사 다니면서 사는데 집안 괜찮게 살아서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도 전해줬으면 좋겠어. 어? 아, 알아서 잘 얘기해 볼게. 그렇게 전 동기와 친구의 만남을 주선했고 둘은 곧 잘 돼가고 있었죠. 아, 근데 민지 씨 어느 대학 나왔다고 했지? 엄마가 모르시네. 아, 민지랑 얘기 안 해봤어? 뭐 대놓고 학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난 상관없지만 엄마가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셔서 얘기하는 거야. 네 친구니까 뭐 어느 정도 중간은 하겠지 싶었고. 아, 민지랑 잘 얘기해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물음에 답하지 않았고 전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기에 남자친구의 집도 자주 방문했죠. 예비시댁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 방문한 그날 친구는 대문을 박차고 울면서 들어갔고 저를 대뜸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어안이 벙벙해서 왜 그러냐는 듯 쳐다만 보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친구를 달랬죠. 너 왜 울어? 엄마,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동훈 씨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야? 뭘 뭐라고 내가 얘기를 해. 동훈 씨가 내 학벌 묻더라? 네가 나 고절 격리라고 꼬발른 거 아니냐고. 내가 그럴 리가 있어? 그냥 묻길래 너한테 물어보라고 한 것뿐이야.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그리고 고절 격리가
어떠냐마는 그렇게 숨길 일은 아니잖아. 동훈 씨네 집 엄청 학벌 따지는 거 몰랐어? 그냥 알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다고 둘러댈 것이지 이 사단을 만들어야겠냐고. 사단? 그리고 거짓말은 너나 해. 왜 내가 거짓말을 해야 하니? 그리고 널 고졸 경리라고 싫어할 정도의 남자라면 만나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뭐? 너 말 다 했어? 그래, 내가 잘 되는 게 싫었던 거야, 너는. 지는 내가 의사 오빠 소개시켜줬는데 나는 뭐냐고. 유연아, 네가 말해봐. 너 정말 그랬어? 우리 민지가 결혼 좀 잘해보겠다는데 하나뿐인 친구인 네가 초를 쳤니? 어머님, 제가 왜 그랬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나서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이 얘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동훈 씨 눈빛을 네가 봤어야 해. 동훈 씨가 결혼 얘기까지 꺼냈는데 이 결혼 파토나면 넌 친구도 아니야. 나야말로 섭섭하다. 날 얼마나 못 믿으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참. 네가 회계사 됐으면 다야? 넌 날 무시하고 있는 게 분명해.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더니 또 그러네. 내가 널 왜 무시해. 그리고 우리가 1, 2년 친구도 아니고 지금 몇십 년 친구인데 고작 이렇게밖에 말 못하니? 나야말로 묻고 싶어. 친구를 위해 거짓말 좀 해주는 게 뭐가 어떠냐고. 친구는 그날 그렇게 저에게 화를 내었고 시어머니가 될 친구 어머니조차 저를 안 좋게 쳐다보셨어요. 그걸 다 떠나서 친구에게 저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 참 속상했죠. 하지만 남자친구인 친구 오빠는 다정하게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민지가 원래 자격지심이 많아. 너랑 친구이기도 하지만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를 왜? 애초에 가는 길도 달랐잖아. 그리고 본인은 공부 싫다고 했던 거고. 뭘 해도 너한테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나도 참 민지한테 섭섭하다. 내가 민지 잘 타이를게. 걔가 아직 어린 구석에 있어서 그래. 그리고 네가 소개시켜준 그 남자를 진짜 좋아했나 보더라고. 친구들도 이제 하나둘씩 시집 가는데 본인도 가고 싶다고 했었고. 그래도 그렇지. 일단 알겠어. 오빠,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당연히 우리 예비 와이프 말 들어야지. 고마워. 그래도 민지 속상할 테니까 내가 분위기 봐서 잘 풀어줄게. 나도 고맙다. 내 동생 참 이기적인데 옆에서 잘 지내줘서. 아니야. 민지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내 생각 제일 많이 해주잖아. 그렇게 한동안 친구와는 연락을 하지 않았고 결국 동기를 통해 친구와 헤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죠. 야, 솔직히 민지 씨 괜찮은데 속물 심하더라. 뭐 할 때마다 내가 계산하길 바라고 학벌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에 좀 정 떨어지던데? 아, 그래? 민지가 그런 애는 아닌데. 그냥 작정하고 뭐 하나 뜯어먹겠다는 심보라서 점점 만나기 싫더라고. 처음엔 그런 모습 전혀 안 보여줬는데 결혼 얘기 나오니까 이제 뭐 사달라 저거 사달라. 아, 그랬구나. 미안해. 그래도 좋게 만나길 바랬는데. 네가 왜 미안해? 괜찮아. 뭐 민지 씨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맞아. 민지 진짜 착하고 괜찮아. 헤어졌다는 동기의 말에 친구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친구 또한 저를 보고 싶었는지 연락을 받아주었죠. 미안해. 내가 그래도 참았어야 했는데 네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괜히 내가 앞섰던 것 같기도 하고 네가 기분 나쁜 거 이해해. 그리고 힘들 텐데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자. 당연하지. 이제 신우이사에 들 건데 더 잘해야지. 새언니, 내가 미안해요. 이번 주 일요일에 오빠랑 백화점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너 기분 전환도 할 겸 맛있는 것도 먹자. 오빠도 그날 오랜만에 시간 난다고 했고. 나야 좋지. 내가 너 결혼 선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날 같이 해주면 되겠다. 아니야, 안 해줘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유치원 때부터 절친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것도 가족이 될 건데. 네 마음에 드는 걸로 해줄게. 역시 옛 친구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더라고요.
그날 예전의 친구 느낌을 느꼈고 주말이 되었어요. 오빠, 우리한테는 그렇게 바쁘다고 엄마랑 저녁 먹을 시간도 없대놓고 유연이랑은 데이트하나 봐? 유연이랑은 결혼에 대해서 상의할 것도 많고 데이트도 해야지. 참나, 엄마랑 나 진짜 배신이다. 오빠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민자, 우리 결혼하면 주말에 자주 갈게. 너무 걱정 마. 그거야 당연한 거지. 우리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솔직히 의사만 되기 쉽냐? 나는 실패했어도 우리 오빠는 성공시켰잖아. 그런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줬으니 넌 나한테 잘해야 돼? 그럼 다 알지. 두고두고 잘할게. 너 벌써 신우이 노릇하냐? 참나. 유연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이래서 결혼하면 시댁이랑 멀어져야 한다니까? 에이,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게, 너 오빠 조종한 거 아니야? 뭐? 민지야,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오빠,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라면 끔찍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렇네.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또 막말할래? 유연아, 신경 쓰지 마. 얘가 요새 날카로운 거 알잖아. 민지야, 말 조심 좀 해줘. 너 예민한 거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제발 몰아붙이지 좀 마. 진짜 나도 점점 듣기 힘들어진다. 나 알겠어.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되게 그러네. 새언니 무서워서 농담하겠냐? 그렇게 저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친구 사이가 이렇게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구나 싶은 것이 속상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저는 일도 해야 했고 결혼 준비도 해야 했기에 정말 바빴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처음 집에 소개한 날, 부모님은 그래도 제 절친한 친구의 오빠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우 환대해 주었죠. 민지 오빠잖아. 어머, 이렇게 인연이 닿는구나. 네가 민지랑 확실히 인연이 있나 봐. 민지 오빠가 아주 똑똑하다고는 얘기 들었는데 반가워요. 장모님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제가 사위가 아닌 하나뿐인 아들이 되어드릴게요. 말도 예쁘게 하고 아유 똑소리 나네. 엄마는 그렇게 좋아? 그럼 그래도 네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섭섭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민지가 걸쳐있으니 보증된 사람이기도 하잖아. 엄마는 너무 기뻐. 맞아, 오빠 진짜 나한테 잘해줘. 홀어머니라서 섭섭해 하셨을 텐데 이해하시고? 그럼요. 오히려 유연이라서 더 좋아하시는걸요. 저희는 운명 같아요. 그러면 너무 다행이지. 유연아,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더 잘 모셔야 해. 그럼 당연하지. 예전부터 날 많이 예뻐해 주셨던 분이라 더 잘하고 싶어. 친구와 멀어지는 것이 속상했지만 그래도 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행복할수록 친구의 질투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죠. 오빠랑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너는 되니? 아, 아까 오전에 연락했는데 오빠 바쁜 거 아니야? 네 연락은 받고 우리 연락은 대답도 없겠다? 진짜 여자가 무섭네. 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니 맞잖아. 요즘 오빠가 우리 오빠인가 싶어. 솔직히 너 만나고 우리 집에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이러려고 너 소개시켜준 줄 알아? 너도 우리 엄마한테 잘할 것 같고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준 건데 이러면 곤란하지. 오빠 연락 안 되는 게 또 내 탓이라는 거니? 너 진짜 그것도 병이다. 애초에 나를 만나게 하지를 말던가. 그렇게 만나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래.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하는 건데 결혼하면 당연히 이제 우린 독립된 가정인 거지. 언제까지 오빠 무시할래? 너 말 다 했어? 그래, 내가 말을 잘못했다. 오빠 무시해. 너 아버지 없이 오빠 의지해온 거 내가 잘 알아. 하지만 이렇게 매번 나한테 탓하면서 얘기할 거면 오빠를 아무에게도 소개시키지 말고 네 옆에만 뒀어야지. 이게 오빠를 위한 거니? 와, 이제야 본색 나오네. 너 지금 우리 오빠 조종해서 나랑 엄마랑 띄워놓을 심산인가 본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될 줄 알아. 너야말로 착각이 심하다. 네가 이럴 줄 몰랐어. 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나도 너 풀어주기 지쳤어. 그렇게 친구는 격분했어요.
그리고 기분이 울적해 남자친구의 병원에 찾아간 날, 로비에서 제 친구와 남자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보았고 한참을 바라보다 전 로비를 빠져나왔죠. 그때부터 이게 맞나 싶은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가 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 친구는 연락을 취해왔어요.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지? 너 오빠랑 연락도 안 한다며. 미안해. 네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너랑 오빠 사이를 갈라놓겠어. 절대 그런 거 아니야. 그래, 네가 왜 그러겠니? 한 번만 풀고 오빠랑 다시 잘 지내. 그래도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이대로 연락두절은 좀 아니지 않니? 네가 나한테 화난 거지 오빠한테 화난 게 아니잖아. 그건 그렇지. 알겠어. 생각해 볼게. 역시 난 너무 착하다니까? 근데 네가 오빠 소개시켜주고 나랑 많이 다퉜잖아.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가 친구는 맞긴 하지? 당연하지. 난 네 시누이 이전의 친구야. 그러니까 오빠랑 결혼해도 우리 사이 변할 일은 없을 거야. 친구와의 일로 제가 남자친구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는 이제서야 저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나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그날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는데 남자친구에게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장인이 진짜 거지였네. 파혼하자.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그리고 창문 너머 보이는 곳에서 남자친구는 씩씩거리며 자리를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엔 저희 친정아빠가 붕어빵 파는 모습을 보였고 그걸 보고 모른 척하며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전 그 문자를 받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사진 한 통을 전송했고 그 문자에 남자친구는 제가 있던 카페로 달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 사진이 뭐야 도대체? 아까 그 모습은 뭐고? 뭐라니 그 사진이 진짜 모습이지. 장인어른 그럼 붕어빵은 왜 팔고 계셨던 거야? 민지한테 듣기로는 요새 장인 사업도 좀 어려워졌다고 하던데. 그래서 우리 아빠가 붕어빵이라도 파는 줄 알았어? 근데 어쩌니? 그 붕어빵 파는 곳의 건물주가 우리 아빠야. 몰랐어? 아니, 사진 보고 놀랐지. 사진 보고 놀라서 왔고 애초에 아빠가 붕어빵 굽는 것 보고는 파혼하자고 하고 이게 니들 인성이지 내가 몰랐고. 무슨 소리야. 알게 말해. 나 그날 너랑 네 동생이 로비에 사는 얘기 다 들었어. 진짜 웃기더라 니네. 언제? 너랑 나랑 연락 두절된 그날 너 보러 깜짝으로 찾아갔는데 네 동생이랑 얘기하는 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기가 차더라.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싶었고 그건 오해야 유연아.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 우리 집 재산 보고 애초에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은 너랑 그리고 그걸 부추긴 네 동생 아냐. 내가 외동딸이니 건물이다 뭐다 다 내 것 될 줄 알았겠고 네 동생도 거기 건물에서 뭐 하나 차려줄 거라며. 아니 그게 사실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민지가 자꾸 자기 뭐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빠 건물이 니네 거냐고. 웬 김칫국? 너도 흑서 의사이니 건물주 외동딸 만나고 싶었으니까 순순히 동의한 거 아냐? 민지도 너도 진짜 대박이다. 아니 민지가 더 놀라워. 평생 나를 친구보다 그냥 이용해 먹을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니. 그런 나를 이용해 지 오빠랑 결혼시키고 자기도 뭐 하나 받아먹을 심산이었다니 말이야. 처음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아니야? 웃기지 마. 다 들었고 이제 되돌리기 힘들 거야. 유연아, 제발 생각 좀 하자. 이렇게 갑자기 쇼하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건 좀 아니잖아.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니네 남매가 나 갖고 논 건 어떻고? 진짜 오해라니까. 오해 같은 소리 하네. 내가 다 들었는데 끝까지 모른 척 이렇게 뻔뻔하니. 나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접근했겠지. 유연아, 제발. 내 말 좀 듣고 판단해줘. 내가 어려서부터 너 좋아했다는 사실이 진짜 부끄럽다. 이런 인간인 줄 전혀 모르고 말이야. 민지랑 손절하라고 하라면 손절할게. 네가 그렇게 나 못 믿으니까 이렇게라도 내가 증명한다니까. 니들 손절하는 게 나한테 무슨 큰 이득이 된다고.
생각 좀 하고 말해. 의사 맞냐? 그 머리로 어떻게 의사가 된 건지 모르겠네. 사실은 이러했어요. 너 진짜 유연이한테 왜 이래? 네가 결혼하라고 부추긴 거잖아. 걔네 집 재산 많다고. 뭐 아빠가 건물주에 집에 물려받은 것들도 많다고 거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유연이 심기를 건드리는 거야? 그건 그건데 오빠가 너무 걔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잖아. 아니야? 솔직히 엄마랑 나랑 오빠 딱 세 식구뿐인데 오빠가 자꾸 걔만 감싸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고. 거의 다 왔어. 걔네 집 딸이 하나라 내가 아들 노릇만 잘해주면 재산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식은 죽 먹기라고. 그러니까 유연이 심기 건들지 말고 그냥 좀 알아서 잘해줘. 사실 걔 착하고 좀 순하잖아. 어련히 네가 잘하면 더 잘하래인데 뭘 그렇게 사사건건 분란을 만드냐? 알겠어, 참아볼게. 그래도 오빠, 우리 배신하면 안 된다. 알겠지? 당연하지. 아빠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이 집 가장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너랑 엄마 절대 힘들게 살게 두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유연이 구워 삶아서 너도 편하게 살게 해줄게. 기다려. 유연이도 내가 살살 달래면 절대 모른 척 하래 아닌 거 알잖아. 그래도 너무 짜증나. 참으려고 해도 걔만 다 가진 것 같아서 열받는다고. 오빤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마음 몰라. 정말 속상하다. 민지야, 이제 결혼하면 끝이야. 내가 더 잘하라고 다그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걔 돈이 탐나서 오빠 소개시켜주고 부추긴 건 맞지만 솔직히 걔가 의사 남편 얻는 거 너무 싫어. 나보다 늘 나은 삶 속에서 사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건 유연이가 노력한 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회계사 된 거니까. 오빠 또 걔 편 들어? 우리 집 형편에 오빠 공부시키기도 빠듯한데 그럼 내가 공부를 했어야 해? 민지야, 말은 바로 하자. 너 공부 못했잖아. 넌 그냥 대충 살다가 전문직 남자한테 시집 간다며. 그래야 내 팔자가 바뀌기라도 하지. 오빠 병원에 의사들 중 아는 사람 없어? 내 동생이지만 내가 어떻게 의사한테 그저 격리를 소개시켜주겠어. 그러니까 우리 유연이 재산만 잘 넘어오게 하면 너 가게 하나 딱 하고 사장한다고 하면서 의사 동기들 많이 소개시켜 줄게. 진짜 너무 좋다. 그래, 사장이라고 소개시켜주면 되네. 그럼 머리도 비어 보이지 않을 거고 말이야. 유연이는 착하니까 아마 오빠 뜻대로 다 해줄 거야. 이제 고지가 눈앞이니까 우리 더 힘내자. 너만 잘하면 돼. 쓸데없이 유연이 심기 건드리지 마. 알겠지? 두 남매의 대화를 듣고 생각이 많아졌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사실 예비 남편? 뭐 파혼하면 그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에 대한 배신이 더 컸어요. 전 그렇게 은근 동창들에게 집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를 흘려댔고 그 얘기를 친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했어요. 유연이네가 망했다고? 너 몰랐어? 니네 가족 된다며. 유연이가 아직 말 안 했나 보다. 걔네 집 완전 폭삭 망했대. 그래서 유연이 이리저리 대출 알아보고 다녀. 뭐? 아니 걔네 되게 잘 살았잖아.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던데? 그러니까 우리 유연이 이제 어쩌니? 그래도 다행이다. 네가 옆에 있어줘서. 민수 오빠도 유연이 잘 돌봐주라고 그래. 너희 절친이니까 얼마나 잘 챙길 거야. 유연이한테 내생 말고 잘해줘.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정보 고맙다. 근데 너 진짜 몰랐어? 유연이 힘든 거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너만 몰랐지? 걔가 숨겼겠지. 걔 은큼한 거 어디 하루 이틀이니?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거 진짜면 걔 보통 아니야. 우리 오빠 의사인 거 알고 숨기는 거라고. 설마 유연이가 그러겠어.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회계사잖아. 어디 의사한테 갖다 대니? 지네 집 망한 것까지 숨겼으면 말 다 했지. 하여튼 정보 고맙다. 하마터면 진짜 쪽박 찰 뻔했잖아. 친구는 그 말을 끝으로 쪼르르 자기 오빠한테 얘기를 했고 저와 만나기로 한 날 일부러 제가 아빠에게 그런 연출까지 시켜서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붕어빵을 굽는 아빠의 모습을 본 남자친구는 진짜구나 싶어 저에게 파혼을 통보한 거였죠. 그리고 건물주 사진과 함께
아빠의 건재하신 사진을 보내자 남자친구는 의아해하며 저에게 다시 저렇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TV 속에서나 보던 간신배들이 제 옆에 있었다는 게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정말 인생을 헛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미안해. 아니, 변명하지 않을게. 그래, 그렇게 생각했던 건 맞아. 하지만 너랑 이별을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가 무슨 1년 2년 봤던 사이도 아니고 진짜 인연을 거슬러 보면 어려서부터 알던 사이잖아. 그런 나를 니네 남매가 기만했잖아. 됐고 파혼해. 그리고 여태까지 결혼 준비한 거 수수료 다 네가 물어. 알겠어? 뭐? 왜 그건 내가 물어? 네가 파토 낸 거니까 네가 물어야지. 와, 진짜 찌질 끝판왕이시네. 그러니까 미안해. 다시 생각해보자. 날 기만하고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나오는 것도 진짜 대박이다. 내가 진짜 잘할게. 너 배신감 느끼는 거 당연하고 다 알아. 이해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아. 몇 년 못 본 것도 아니고. 솔직히 친구 오빠로서 거의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내 말이 그 말이야. 몇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꼭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쳤어야 했니? 난 진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나 생겼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런 나한테 배신감을 안겨주다니 진짜 못 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는 절 계속 붙잡았고 전 파혼 수순을 이어나갔어요. 그러자 친구가 한달음에 제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유연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같으면 하고 싶겠니? 오빠한테 다 들었어. 근데 왜 그렇게까지 연기를 했어? 그리고 친구들한테 일부러 그렇게 얘기해서 나 오해하게 하고 너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또 내 탓을 하네. 진짜 네 마인드 끝내준다. 그게 아니라 너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다는 거야. 솔직히 왜 망한 척을 해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거 아니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 그리고 부자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이왕이면 없이 사는 것보다 부자가 낫고 또 도움받으면 좋잖아. 가족이 될 건데 너 의사 남편 얻는 게 그리 쉬운 줄 알았어? 니네 집 재력이 그 정도 받쳐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 오빠 소개시켜 준 거지. 솔직히 아무리 친해도 네가 가난했으면 의사인 우리 오빠가 가당키나 하겠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진짜 뻔뻔하다. 너는 친구를 돈으로 저울질하는구나. 너에게 이익이 되지 않았으면 나도 애초에 네 친구 자격이 있긴 했니? 웃긴다. 그리고 의사 남편이 뭐 그리 대수라고 미안한데 나 회계사야. 너 이렇게 매일 어울리고 노니까 몰랐나 본데 니네 오빠 만나기 전에 매일같이 선짜리 들어온 사람들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 알겠니? 네가 고졸 경리라서 어떻게든 전문직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니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보이나 본데 착각하지 마. 다들 너 같지 않거든. 뭐? 너 지금 고졸 경리라고 했어? 왜? 팩트폭행 맞으니까 이제야 정신이 차려지니? 정신 차려. 내가 그동안 친구라고 생각했으니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고 니네 오빠한테 결혼 준비한 업체들 연락 받으라고 해. 위약금 다 물어야 하니까.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전해줘. 그 위약금을 왜 우리 오빠가 내? 파혼은 네가 했잖아. 그럼 네가 내야지. 남매가 이리도 뻔뻔하니 이런 일에 앞장서서 달려들었겠지. 진짜 대단하다. 어디 한번 니네 마음대로 해봐. 어떻게 되나. 나 2판 4판이야. 네 머리채 안 잡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너 진짜 이대로 끝낼 거야? 아, 맞다. 못해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니네 오빠가 나 붙잡으면서 했던 얘기 중 하나가 너랑 손절한대더라. 남매가 아주 끔찍하고 서로 엄청 위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 앞에서 어찌나 바로 내치던지 진짜 웃겼어. 나 외동이라 형제 자매 있는 친구들 너무 부러웠는데 이런 거 보고 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뭐? 우리 오빠가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게.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니네 오빠가 바로 널 버려버리대? 너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볼게. 전 그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마무리했고
인연을 끊어내기로 다짐했죠. 사실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를 끊어내는 일이 쉽지 않았고 참 힘들었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런지 쉽게 끊어는 지더라고요. 그리고 위약금을 본인이 물게 되자 남자친구는 발작을 했고 이 모습을 지금 알게 되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위약금이 지금 몇 배인 줄 알아? 너 돈 잘 벌잖아. 네가 파혼했으니 네가 내. 누구 때문에 파혼한 건데 네가 내야지. 건물주 딸이 이러고 싶냐? 너한테는 한 푼도 아까워. 그러니까 네가 내야지. 솔직히 배신은 내가 당했는데 돈까지 내가 낼 순 없잖아. 어디 그 돈 안 내기만 해봐. 난 절대 못 내니까 그렇게 알아. 끝까지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는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전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게 되었고 극단적이지만 그 친구가 일하는 병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병원에서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너 당장 글 안 내려? 지금 난리 났어. 나 과장한테 깨지고 간호사들이 얼마나 수군거리는 줄 알아?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셨어야죠. 거기서도 너 돈 안 낸다고 난리야. 얼른 내. 그럼 글 지워줄게.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넌 잘못 없어? 길을 가면서 물어봐라. 내 잘못이 뭐가 있나? 친구를 믿어서 그 친구 오빠 소개받아 결혼 약속했더니 이 남매가 짜고서 내 재산 가로채려 했다는데 누가 나한테 돌을 던져? 아, 그래. 어리석었던 거는 던질 수 있겠지. 유연아, 너 진짜 그런 애 아니잖아. 왜 이래? 우리 좋게 끝내자. 좋게 끝내는 건 네가 위약금 다 물어내는 거야. 네 동생이랑 반반 내던 아니면 네가 모아서 내던 알아서 해. 아, 그리고 제일 큰 건 우리 신혼집 계약했던 위약금이지? 의사 선생님이시니 대출은 잘 나올 거니 너무 걱정 말고. 우리 이런 일로 다신 연락하지 말자. 남자친구는 끝까지 버티고 버텼어요. 진짜 대박이지?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여자 돈 엄청 밝히나 봐. 그러니까 전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글까지 올렸지. 진짜 뻔뻔하다. 그러게 그 여동생도 어떻게 자기 친구한테 뒤통수를 쳐? 남매가 너무 무서워. 저런 남자 만날까 걱정돼. 의사면 뭐해? 인성이 저런데. 교수님들도 얘기하더라. 저럴 줄 몰랐다고. 그 여자가 오죽하면 글을 썼겠어.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병원에서는 소문이 소문을 만들어냈고 결국 남자친구는 위약금을 물어내야 했어요. 너 이제야 속이 시원해? 그래, 우리 오빠 병원 어떻게 다니라고 이런 짓을 해? 니네 오빠 그렇게 맞는 건 너랑 니네 오빠지. 왜 내 탓을 하니? 역시 가해자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인 줄 모르지. 진짜 다시 보지 말자. 너무 끔찍하고 내 좋았던 기억들도 다 잊혀졌으니까. 그것이 친구와도 마지막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을 만나 얘기를 들으니 친구들 또한 많은 얘기를 쏟아냈죠. 걔 이제 무슨 낯으로 동성애를 오겠어. 그나마 너랑 친하니까 애들이 싫어도 이해했는데 이젠 너랑도 적이잖아. 뭐 나만 그렇지 니네가 그렇게 뭐 있어. 걔 인성 무서워서 어디 친구 하겠어? 그렇게 오랜 친구 뒤통수도 치는 앤데. 하긴 그래. 지네 오빠 의사라고 엄청 우리 앞에서 의시됐던 애잖아. 지는 고졸 경위나는 주제에 본인이 의사인 것 마냥. 참나. 전문직 남자 만나 인생 역전한다더니 아주 속이 시원하다. 유연아, 진짜 걔랑 이제 연락도 하지 마. 걔는 그런 애였던 거야. 이제 연락 안 하지. 억하심정도 없어. 이젠 그냥 서로 알아서 살기를 바랄 뿐이야. 친구는 동창 모임에서도 아웃이 되었어요. 저와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그 친구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살다간 정말 더한 꼴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졸이 뭐 어때서요? 격리 좀 하면 안 됩니까?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데요. 괜한 자격지심에 자기 평판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현실이 되었죠. 분수도 모르고 전문직 남성만 탐하다 결국 그 남자 부모에게 아주 호되게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얼마나 자기 오빠를 들볶았는지 결국 의사 한 명을 소개받은 친구였어요.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꿰차? 니네 오빠 의사라고 너도 의사가 된 줄 알았니? 듣자 하니 호르몬 밑에서 지 오빠 하나 반드시 크고 넌 뭐니? 니까짓게 우리 아들을 너 잘 걸렸다. 왜 그러세요? 이거 놓으세요. 주제 파악해. 아가씨는 의사 만날 급이 아니니까. 어디 뭐 하나 번듯하게 내놓을 수 없는 게 어디서? 한 번만 더 우리 아들 만났다간 아주 요절을 낼 줄 알아. 이 얘기를 본인 친구한테 털어놨고 친구들 사이에서 참 많은 안주거리가 되었어요. 걔는 창피한 줄 모르고 떠벌리고 다닌다니까. 자기 능력 없다고 무시당한 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싶을까? 진짜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 걔 친구 없잖아. 딱 하나 있는 유연이마저 손절 찾는데 누구한테 연락하겠어. 은근히 우리한테 연락하는 것도 유연이 네 귀에 들어가서 본인 안쓰럽게 생각해 달라는 것 같더라고. 어머 진짜 양심 없다. 자기가 유연이한테 한 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했어. 잘했어. 다신 연락받지 마. 그래야지. 유연아, 너 이 얘기 듣고 또 걔 안쓰럽다고 연락하지 마. 안 하지. 이제 완전히 안 하는 걸. 그래도 이런 얘기 들으니 마음이 좋진 않은데 본인이 뿌린 씨앗이지 뭐. 너희도 그만 얘기해. 어차피 손절한 애인데 뭐. 제가 늘 그 친구한테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본인의 옆에 이제 믿을 만한 친구가 없으니 저렇게라도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그 소식을 들으니 참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끊어진 인연이지만 간간히 소식을 들을 땐 참 철없다 싶네요. 이 일로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남에게는 뭐든 다 하나라도 약점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이었어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였죠. 사실 저에게 큰일이었지만 앞으로 달려갈 미래를 생각해보면 점 같은 시작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인생을 더 멋지게 개척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한 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